어머니, 그냥 신경 꺼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두 사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실 거 아니잖아요. 뼈로 통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대체 그 순하고 살갑던 며느리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와 동시에 화가 치밀더군요.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고 있는 박복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박복자 할머니와 며느리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박복자 할머니께 위로든 조언이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40대의 암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간 인생이 고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사연을 듣고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지난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저의 장남은 이제 40대를 바라보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랫동안 준비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되었죠. 막내 역시 건실한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 모두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큰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게다가 다들 엄마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남편 없는 힘든 삶 속에서도 착하고 든든한 아들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철이 든 첫째는 남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어린 동생들 밥 먹이고 놀아주면서 가장 노릇을 했죠.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늦게 돌아온 엄마 먹으라고 김치볶음밥이나 된장찌개를 끓여놓기도 하는 속 깊은 장남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돕겠다며 대학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집 걱정일랑 말고 대학에 가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돈을 벌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던 녀석이었어요. 고된 일이 돈이 된다며 어스름한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다녔습니다. 몇 달 하다 말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렇게 몇 년을 성실하게 다니더군요. 군대를 가기 직전에는 작업 반장을 맡을 정도로 숙연공이 되었고요. 살림의 보태라며 돈을 버는 족족 제게 건네주던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큰 아들 덕택에 둘째와 셋째 모두 대학 졸업까지 시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군대를 마친 큰아들은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직원을 둘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성실하고 영민한 아이라서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법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30 중반을 넘길 때쯤 여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큰아들 걱정을 하던 차에 글쎄 이 녀석이 한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엄마가 하도 며느리 노래를 불러서 제가 진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키도 크고 늘씬한 아가씨가 절 보면서 화사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반갑고 예쁘던지요. 그 아가씨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데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얼마나 살갑던지 첫눈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에도 집으로 몇 번 초대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를 가르쳐서 그런지 성품이 참 따뜻하고 생각이 깊더군요. 본인 주방이 아니라서 서툴 텐데도 와서 간단한 음식들을 내어놓는 걸 보니 살림 솜씨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아들놈이 평생 호라비로 살까봐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이런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전 쌍수를 들고 새로운 며느리를 반겼고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어쩌다가 형제들이 모일 때면 사업이 잘 되냐? 는 질문이 이따금씩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깨에 힘을 주곤 합니다. 엄마 이참에 식당 인테리어를 싹 바꿀까요? 그동안 인테리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기저기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아서라, 한번 손대면 다 뜯어 고쳐야 할걸. 그거 할 돈이 어디 있니? 아니요. 엄마는 제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인테리어 한 번 해요. 음식 파는 식당이 깔끔해야죠. 얘는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구경만 하세요.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가게 인테리어를 싹 바꿔주는 겁니다. 제게 자세한 견적을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모든 게 새 것으로 바뀐 걸 보니 적잖게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첫째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주던 용돈이 갑자기 50만 원으로 오른 건 둘째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던 집을 바꿔주겠다며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하더군요. 뭐? 아파트? 얘 큰애야. 지금 아파트라고 했어? 그렇다니까요. 이제 엄마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봐야죠. 예전부터 엄마 집 한 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해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덜컥 받니? 나 이제 엄마한테 작은 아파트 한 채 사드릴 능력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집이나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무슨 동네 슈퍼에서 파는 물건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 보니 아들 사업이 잘 되기는 잘 되는 모양입니다. 며느리도 벙벙해하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번듯한 집 한 채 해드리고 싶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아들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구경해보세요. 괜스레 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울컥하더군요. 새 집이 생겨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려운 집에 보탬이 되겠다며 돈을 벌었던 아들이 생각나서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제게 엄마 편하게 지내라며 가게도 바꿔주고 집도 바꿔주겠다고 하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아들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되고 있다니 더없이 흐뭇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은 고마운데 난 지금 살고 있는 집만으로도 충분해.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자금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사업하는데 써아. 난 너희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사업할 자금은 지금도 충분하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나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보면서 자랐잖아요. 잘 나가는 아들이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 소원 한번 들어줘요. 아들과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전 결국 24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은 평생 처음 받아보는 거라 기분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좋더군요. 우리 장남이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호강을 다 시켜주네요. 첫째는 제게도 이렇게 잘했지만 처가에도 듬직한 사위 역할을 다했습니다.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깥 사돈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낡았다며 근사한 새 차로 바꿔주었고요. 날짜를 잡은 처제 결혼식 혼수 비용도 전부 다 대주었다네요. 또 며느리에게는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목이 좋은 곳에다가 피부관리샵을 차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피부관리에 관심도 많았고
본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다며 망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했답니다. 전 우리 아들이 가족들을 챙기고 베풀면서 사는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어요. 누군가에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이 대견스럽게만 하더군요. 안사돈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도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키던 아들은 제가 보아도 든든한 사위였어요. 어느 날 바깥사돈께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며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안사돈을 떠나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도 무거우셨을 텐데 굳이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애들이랑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돈, 깊이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하기는요.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그거 말고도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위 같은 사람을 저희에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 서방 같은 사위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생각도 깊고 마음 씀씀이도 남다르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위 복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다 민망하네요. 부족한 거 많은 놈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앞으로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방은 단순하게 사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훌륭한 사위를 저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돈께서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십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제 얼굴이 다 붉게 달아오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들은 처가댁 식구들에게도 큰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혼자 대신 장인어른 잘 보살피고 제 처와 아이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바랄 나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바람은 너무나 큰 기대였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줄만 알았던 첫째 내외에게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린 건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비몽사몽 눈을 비비고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더군요.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철렁한 가슴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절 부르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아니,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목소리.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아들의 목소리였기에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 확신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잘 계시나 싶어서 해본 거예요. 제가 술을 좀 마셨더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내가 널 몰라.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봐. 제가 재촉을 하니까 아들이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니네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요새 너무 힘이 든다며 고백을 하더군요. 아들은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요새 사업이 너무 어렵대요. 주력으로 팔던 건강식품이 다른 회사의 문제로 큰 타격을 받았답니다. 같은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환불과 반품 요구가 빗발쳐 매출이 급락했다고 해요.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고 회사 매출은 나오지 않으니 아들의 사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데 집에서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하네요. 아들은 집사람이 너무 변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영판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아요.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에 신경을 끊고 애들 챙기는 일에도 무관심하다고 해요. 따뜻한 저녁상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활비로 긁는 카드 값은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나온다고 하네요. 술에 취한 아들이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전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결국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데 변한 아내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집안도 어수선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답니다. 얘 요새 너희들 사이가 좋질 않니? 자주 다투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데 나한테 말 좀 해봐라. 최대한 차분하게 사정을 들어보려고 물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냉정한 톤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냥 신경 꺼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두 사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실 거 아니잖아요. 뼈로 통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대체 그 순하고 살갑던 며느리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와 동시에 화가 치밀더군요.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말버릇이 어딨어? 네 말처럼 부부가 싸울 수도 있어. 내가 너희들 사정까지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갈라 살 거 아니면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면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만 하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따끔하게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첫째 내외 일에는 끼어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두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이럴 땐 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불행은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들이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암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들의 힘든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저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폭음까지 하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죠. 의사들 말하는 거 다 똑같죠? 다 똑같다는 건 그 말이 진리라는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간암 이기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아니야. 그 정도면 얼마든지 완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사업이든 가정이든 네가 건강해야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도 절대 안 돼. 알아듣겠어.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몸이 아파서 그런지 엄마가 해준 반찬이 생각나네요. 엄마 말 잘 들을 테니까 반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픈 아들이 생각난다는데 100번인들 1000번인들 보내주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아들의 집으로 보냈죠. 그런데 한 나흘쯤 지났을까요? 제가 보낸 밑반찬이 그대로 반송되어 제게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혹시 아들 주소를 잘못 적었나 싶어 살펴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잘못 적힌 건 없었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나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반찬이 다시 반송이 돼서 말이지.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반송시킨 거예요. 네가 반송을 시켰다고? 왜? 어머니, 귀한 아들 밥 굶기기라도 할까봐 반찬 보내신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라고 물으니 며느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잘못된 거죠. 애초부터 오해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어머니나 드시고요. 다시는 반찬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애 아빠도 간암 때문에 음식 조절해야 돼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쓰는 걸까요? 며느리가 180도 변했다는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한테 예상치도 못한 봉변을 당한 탓인지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년아, 입에서 쏟아내면 전부 말인 줄 알아? 그게 정성 들여 반찬 만들어준 시어미한테 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 너 이년, 내가 당장 서울 올라가서 머리털을 쥐어뜯어 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알았니? 제가 급발진을 하니까 며느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하지만 머리끝까지 난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을 그딴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이혼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를 탔죠. 아들 집으로 가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손주들과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안 꼴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고 빨래통 안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잔뜩 있더군요. 며느리가 살림에 신경을 끊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아들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아! 내가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암 환자가 술을 마시고 그래? 너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엄마, 나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업도 이러고, 마누라도 이러고, 이젠 내 건강까지 이러니, 내가 살아 뭐해요?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아들놈이 삶의 의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나약해져 있더군요. 암세포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변심한 며느리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건지 분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이틀 전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는 겁니다. 얼마 머물다가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말만 남기고 매몰차게 떠나버렸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픈 남편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진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열이 받은 것도 있지만 우선 아픈 아들이 먼저였어요. 엉망이 되어 있는 집부터 정리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암이 원래 항암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2주 뒤에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시더군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겠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욕을 잃은 아들 등을 작게 때리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살아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목숨보다는 못하잖아. 알겠어? 알겠어요. 엄마,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수술 받을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틀림없이 건강해질 거니까. 엄마 믿고 그렇게 해. 네,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실은 아들이 어렵게 입을 떼며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아무래도 제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남자가 생겨서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게 틀림없어. 네가 착각하는 거 아니고? 저도 믿기지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좌절한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제대로 찍혀버린 거죠. 일단 알았다.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넌 수술 준비나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지만 그렇다면 변해버린 며느리의 행동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위자료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당연히 알고 있죠. TV 드라마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요새 드라마엔 툭하면 불륜, 이혼 이야기가 줄줄이 가득합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인 둘째에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물었고,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셋째에게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셋째가 알려준 흥신소의 며느리의 외도 증거 확보를 의뢰했습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의뢰는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뢰를 맡긴 지 열흘쯤 되었을 때 흥신소 직원이 제게 보고를 해오더군요. 며느리의 외도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라며 노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처음 보는 남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발그레한 얼굴로 술집에 앉아 입술을 부딪히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도 며느리의 외도는 100% 확실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며느리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으로 향했어요. 원장님의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원장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머리 다 뜯어버린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의 머리칼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아프냐? 네 머리채 좀 잡혔다고 아프다고? 내 아들놈은 너 때문에 간을 잘라야 하는데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게 왜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암 걸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을 하냐고요? 며느리가 억울해 죽겠다는 듯이 말했죠. 저는 억울해하는 며느리에게 사진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네가 외간 남자랑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병에 안 걸리겠어? 며느리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피부관리샵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의 눈총이 모두 며느리에게 쏠리는 것만 같았죠. 넌 어쩌면 이런 발칙한 짓을 할 생각을 했니? 분명히 천벌 받을 거다. 오직 가족만 생각하는 남편을 두고 이런 더러운 짓이나 벌이고 다니는 내가 천벌 안 받으면 누가 받겠니? 천벌 받을게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 모두 그 사람 때문이에요. 사업은 점점 망가지죠. 제가 돈 좀 쓰려면 눈치 주죠. 그렇다고 몸이 건강하기나 해요? 암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살 길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입에서 독서를 쏟아내며 며느리는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그래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이런 여자를 평생 모르고 지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의 피부관리샵을 떠나왔습니다. 솔직히 더 심한 짓도 하고 싶었지만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둔 우리 아들에게 부정이라도 탈까봐 꼭 참고 인내한 것이었어요. 아들이 수술을 받던 날, 저는 졸이는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병원에 나와 재형을 기다렸죠. 그리고 아들의 수술을 맡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드님이 잘 견뎌주셨어요. 이제 회복하신 후에도 몇 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무튼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큰 산은 넘은 셈이었죠. 그 와중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내용을 더 알아냈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상대 남자가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유부남이었고, 심지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친 그 놈에게도 복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해당 학교에 가서 가정 파탄을 일으킨 주범이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항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돌아와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학교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그 상대 남자는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사람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던 말이 바로 그 짝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아들의 복수를 해준 것 같아 시원하긴 했네요. 그리고 곧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인정돼서 위자료, 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상대 남자 양쪽 모두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시에 자녀의 양육권 역시 아들에게 있으며 양육비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며느리는 그 이후 집안을 말아먹은 여인이라는 소문 때문에 피부관리샵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워낙 소문들이 빨라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게 누가 죄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나쁜 년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소중한 아들을 놔두고 헛짓거리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울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건강을 회복한 아들에게 저는 사업 자금을 대주었어요. 아들이 제게 사준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제법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들의 사업은 위기를 넘겼고 조금씩 순항 중입니다.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되찾은 아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뜻밖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바로 전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다 정리된 인연, 굳이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저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네가 무슨 일이냐? 나한테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냐?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너무 어려워서 양육비를 보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뭐, 애 아빠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제 전화를 받질 않아서요. 다른 건 몰라도 양육비는 꼭 보내야지. 그게 네 의무라는 거 몰라. 한 달에 50만 원씩도 못 보내? 저도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요. 알았다. 내가 그렇게 전화마. 아마 이제 할 말 끝났지? 어머니, 잠깐만요. 이런 부탁드리기 죄송한데요. 이번 주말에 우리 애들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너 지난주에 만났잖아. 애를 볼 수 있는 건 한 달에 딱 2번인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애들이 자꾸 눈에 밟여서요.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난 모르겠다. 애들 아빠랑 얘기 좀 해봐. 뭐 들어줄 것 같진 않지만. 어머니,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네가 외간 남자한테 빠져서 정신 팔린 동안 애들 내팽개친 거 벌써 잊었어? 시끄럽다. 면접 교섭권을 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며느리와 그 상대 남자가 그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일탈을 했던 며느리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아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제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며 뜯어말릴 생각입니다. 엊그제는 전 바깥 사돈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용인즉슨 딸내미 잘못 키운 죄로 볼 면목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긴 여운이 남더군요. 훌륭하고 성실한 남편을 제 스스로 차버린 것도 제 딸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자신의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무척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죄나 다름없다고들 합니다. 딸을 철없게 키운 것도 모두 제 탓이니 머리를 찌는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놓여온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길 바랍니다. 사돈의 회한이 제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더군요. 자식의 죄를 왜 부모가 뒤집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돈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돈은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면서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 때문에 받는 고통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성이 좋으시고 배울 점이 많은 분에게서 저런 딸이 태어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못났어도 애들 엄마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손주들을 제가 봐주며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다시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손주들은 제 엄마가 없어도 말도 잘 듣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손주들 커가는 재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저와 우리 아들 그리고 소중한 손주들,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박복자 할머니 사연자님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복자 할머니 사연자님 입장에서 제보된 사연 내용이로 조금은 할머니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할머니께서 정확히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중심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과 손주를 지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을 주셨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